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41번째 시간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 5장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이 주제는 월간 PA 2019년 1월호에 기고했던 글이고요. 이 글의 주제는 튜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사운드, 음향 소리 얘기를 하고요. 전기 음향 시스템, 연속 신호, 불연속 신호,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 신호다. 디지털 신호의 측정하는 방법, 입력된 소리와 출력된 소리의 차이,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주제로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사운드 음향 소리는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어쿠스틱은 공간에서 어떻게 들리는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운드는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은 음향이 해당되고요. 사운드는 소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쿠스틱한 음향, 음향적인 음향 튜닝은 공간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악기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 그리고 공간의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관련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소리라고 하는, 음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온도 의존적이어서, 소리가 온도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파장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관악기의 피치가 올라가 버립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소리의 속도 느려지고요, 파장 크기 작아지고, 관악기의 피치는 떨어지는데 현악기는 올라가고요, 공간에 공진되는 주파수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피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공연장과 사람이 만석인 공연장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쿠스틱하게 음향적으로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 중세시대까지 이런 이제 공간 음향을 가지고 음향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세시대 때 이전에 로마 시대에 건립된 헤로데스 아쿠디스 음악당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그 관객석이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고요, 반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무대가 있고, 무대 뒷벽으로 벽이 쳐져 있어요. 물론 여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품으로 사용됐지만 결국 이 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반사벽이에요. 여기 무대에서 사람이 또는 공연을 하면 모든 소리가 이 반사벽을 타고 객석으로 전달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중세까지 대중 공연하고 연설을 위한 어쿠스틱은 공간을 제어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었죠. 왜 비싸냐면 물리학, 수학도 알아야 되지만 건축하고 협업해야 되고요. 이 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최근에 만든 롯데 콘서트홀이라고 하는 홀이에요. 여기 보면 무대 중간에 있고 뒤에 합창석, 좌우측에 객석이 있는데 반사벽들도 있고요, 난반사벽들도 있어요. 여기 난반사벽들이고요, 이건 반사벽들입니다. 이런 벽들을 통해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계산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장 좋은 공간이 되냐? 또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요. 이 롯데 콘서트홀 같은 경우는 좋은 평이 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평이 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중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됐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전기랑 자기량의 힘이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어쿠스틱한 사운드, 음향 소리를 아날로그 전기 신호, 오디오 신호로 바꿀 수 있었어요. 오디오 신호. 오디오 신호로 바꾸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녹음도 가능하고요, 재생도 되고 조절도 되고 증폭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현대의 전기 음향 시스템입니다. 이 전기 음향 시스템이 되면서 어쿠스틱한 부분을 할 수 없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음향 시스템으로 소리를 제어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어떤 거에 비해서 건축 음향이나 공간 음향으로 제어하는 거에 비해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마이크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마이크 소리, 다이렉트 인풋이 들어와서 오디오 믹서를 통해서 이펙터로 왔다 갔다 하죠. 이펙터를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요. 믹서의 출력이 그래픽 EQ를 통해서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크로스오버에서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로 나누고요. 앰프에서 낮은 주파수 앰프 출력과 높은 주파수 출력이 나옵니다.
낮은 출력은 서브우퍼 스피커로, 높은 출력은 세틀레이트의 우퍼와 트위터로 보내집니다.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000Hz죠. 그 중에 서브우퍼는 20에서 200Hz까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우퍼는 200에서 2000Hz까지를 담당합니다. 트위터는 2000Hz에서 20kHz까지의 소리를 담당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한 전기음향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리가 완전히 제어하는 일이 편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향 시스템 설계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이전의 공연은 공연 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녹음하고 재생하면서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는 그 자리에 공연하는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증폭 확성을 해요. 증폭하고 확성 조절해서 증폭 확성하면 어쿠스틱한 공연, 어쿠스틱적인 공연장에 뭐 고려가 없는 그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도 가능하고요. 음악 공연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이전 로마 시대부터 그리스 시대 뭐 이런 데서부터 왔던 공연장의 모양은 이런 건축음향, 공간음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전달을 했는데 이제는 스피커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공연장에 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쿠스틱한 고려가 좀 적어도 사람들한테 소리를 내는데 큰 부담이 없었죠. 물론 뭐 어쿠스틱한 공연장에 고려가 있으면 확성 시스템에서도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어쿠스틱한 공연장에 고려가 없으면 스피커 시스템을 설치해놔도 소리가 엉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사벽을 세우고 공연장 모양을 만들고 이런 거를 넘어서는 어떤 증폭 확성적인 전기음향 공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기음향을 써도 건축음향은 고려되어야 한다 막 그러면서 저를 나무라는데 실제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건축음향적인 고려가 없으면 소리 전달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은 건축음향적인 고려가 없어도 소리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기음향 시스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기음향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필연적으로 오디오가 왜곡이 생깁니다. 어쿠스틱한 소리를 전기 아날로그 신호, 오디오 신호로 만들 때 필연적으로 음색 왜곡이 발생하는 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색 균등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발전되었어요. 어쿠스틱한 소리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3차원의 P파예요. 전기 아날로그 신호는 1차원의 S파입니다. P파를 S파로 어쿠스틱 3차원 소리를 1차원의 소리로 바꾸면서 생기는 음색 왜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음색 왜곡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파수 응답을 플랫하게 하고요. 플랫하게 한 것 외에 추가 왜곡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오디오 신호를 재왜곡하는 것으로 원래 소리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A1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육각형의 모양이죠. B라고 하는 전기음향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B를 통하면서 A2라고 소리를 바뀌었는데 A2가 직사각형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다시 A3라고 하는 소리로 만들어서 A와 A 소리를 A3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갖는 게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거고요. 소리의 음색을 가변해서 다른 소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만들었다고 해서 오디오 신호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연속 신호예요. 연속 신호라고 하는 건 제어해야 될 대상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어해야 될 대상이 무한대라고 하는 건 고도의 수학을 가지고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게 연속 신호를 제어한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전자공학과를 다니면서 그 자동 제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무엇까지 하냐면 케이블이 당겨졌을 때 케이블의 당겨짐에 대한 계수,
파이프를 롤러로 돌릴 때 파이프이 쉼에 대한 개수 뭐 이런 것까지 따져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속 신호가 아니라 불연속 전기 신호가 되면 제어 대상이 정적인 대상이 되고 단순화됩니다. 연속 신호일 땐 되게 많은 데이터량인데 불연속 신호를 만들면 단순화돼요. 그래서 동적인 연속 신호를 정적인 표본 신호로 만들고요. 표본별로 제어하고 다시 나열해서 동적인 대상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의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 상태에서 제어 명령을 준 후에 불연속 표본 신호를 나열해서 연속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디지털화해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이전에 어쿠스틱에서 구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했어요.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어쿠스틱적인 공간 음향으로 제어하는 음향보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제어하는 게 싸지긴 했지만 복잡한 어떤 전기 신호적인 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디지털로 샘플 신호로 디지털 전기 신호를 만들어 버리면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아주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연속의 무한대 신호이기 때문에 제어하는데 고등수학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디지털 전기 신호는 이미 계산된 수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복잡한 함수를 단순화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구현을 한다고 해도 되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단순한 로직과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디지털 측정 장비들의 간단 명령하고 직관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쿠스틱 소리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여러 가지 성향 측정 값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상식선에서 어떤 데이터 특성이 사람에게 좋게 들리게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디지털로 만들어진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신호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신호는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는데 일단 무한 주파수 신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청 주파수를 20에서 20kHz까지 20kHz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20kHz 이상의 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가짜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에 행세를 해요. 이게 밴드 리미트라고 하는 것이고요. 밴드 리미트를 하지 않으면 엘리어싱이 생긴다라는 것. 그 밴드 리미트 주파수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아야 되니까 22kHz나 또는 24kHz 정도의 밴드 리미트 주파수를 가져요. 그리고 밴드 리미트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 레이트를 갖는데 22kHz는 44.1kHz의 주파수를 갖고 있거나 48kHz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있죠. 가청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주파수로 샘플을 만들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나이키스트 정리에 입각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에 따라서 주파수가 제한이 되고요. 주파수가 제한된 게 그대로 측정 장비에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주파수 제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죠. 측정 툴에 따라서 샘플의 상태까지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초로 입력된 소리는 어쿠스틱한 소리이고요. 출력된 소리도 어쿠스틱한 소리예요. 근데 중간에 아날로그 전기 신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어쿠스틱한 소리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바뀌면 어쿠스틱한 특성은 뭐예요? 3차원 파동이 1차원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차원 파동이 1차원 전기 신호로 바뀌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왜곡, 필터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음색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음색에 영향을 준 게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전 시간에 주파수별 소리의 속도 가변이 전기 신호의 위상이라는 얘기 했었고요. 속도 차이에 의한 자연스레 음색이 주파수 응답으로 고정이 되는데 3차원 공간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특정 위치 한 곳에서 소리를 딱 픽업했기 때문에 주파수 응답이 고정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어쿠스틱 음색하고 어쿠스틱한 음색과 아날로그 전기 음색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음색을 원래 음색인 것처럼 만들게 하기 위한 장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퀄라이저를 하고 있다.
주파수 응답이 불균형일 때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라 그래서 이퀄라이저 등화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등화기의 아날로그 샘플은 이 그림에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랑 어쿠스틱한 신호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면 뭐 주파수를 균등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비슷하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원신호 근처도 가기 힘들어요. 아까 A1이라고 하는 신호와 A3라고 하는 신호가 있는데 A1이 왜곡됐다가 다시 A3로 다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 A1과 A3는 같은 신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슷한 신호를 만들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 신호이고요. 어떠한 유한한 어떤 것으로도 100% 가깝게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픽 EQ도 보셨다시피 31밴드 그래픽 EQ 갖고 20에서 20kHz 소리를 맞춘다라고 하는 건데 불가능하죠. 그런데 디지털로 바꿔놓으면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를 만들고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를 만들고요. 그리고 불연속 신호를 만들면 무한 신호가 아니라 유한한 신호가 되고요. 제어할 대상 음색 역시 유한한 데이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차이를 분석할 수도 있고 차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값이 더해져야 할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몇 헤르츠, 몇 도 이상을 가감하고 이퀄라이저 딜레이 값을 감쇄하여 아주 더 비슷한 음색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이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과된 필터를 분석해서 원래 신호에 가깝게 출력할 수 있게 하는데 이 A1에서 A3로 가는 이퀄라이징을 아날로그일 때는 비슷한 소리일 뿐이지 다른 소리이지만 디지털로 가면 비슷한 정도의 소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듣는 소리는 주관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리랑 나쁜 소리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희미하고 모호해서 어떤 소리가 좋은지 어떤 소리가 나쁜지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거나 또 내가 나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로 맞추는 게 좋은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다. 잘 튜닝된 시스템의 소리는 FOH에서 메인 스피커로 들어도 좋고 믹스해서 헤드폰으로 들어도 좋고 SR 시스템의 기준으로 믹스된 소리를 녹음해서 제3의 장소에 플레이해도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인 스피커로 들으나 내가 헤드폰으로 들으나 그걸 녹음해서 다른 장소 가서 들으나 같은 소리가 나야 한다는 거죠. 이 의미는 메인 스피커에서 들리는 믹스가 녹음된 믹스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 스피커 믹스와 동시에 녹음한 믹스가 같아서 같은 장소에서 플레이하면 이게 공연하고 있는 건지 녹음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 잘된 튜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주파수 튜닝이 플랫하다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일단은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라우드니스 커브가 보면 소리가 저주파수로 갈수록 소리가 작을수록 저주파수의 음량을 키워줘야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0Hz 소리를 12dB 이렇게 부스트하게 튜닝을 해야 소리를 제대로 튜닝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예전에 아날로그 시절에는 이게 맞는 얘기였어요. 아날로그 시절에는 이렇게 튜닝한 것이 맞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서브우퍼와 우퍼를 크로스오버로 나눠서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무엇을 하냐면 소리가 작을 때는 우퍼 소리를 더 키우고요. 소리가 크면 우퍼 소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맞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갖고도 저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0Hz에서 12dB를 또는 100Hz에서 10dB를 부스트해야 제대로 된 튜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서브우퍼 소리를 별도로 컨트롤할 수 있게 아예 시스템을 꾸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하는 건 튜닝이라기보다는 컨트롤상의 고려일 뿐인 거지 튜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튜닝은 이렇게 안 하면 죽음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튜닝이라고 하는 건 입력된 음색을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지 부스트하거나 과도하게 만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튜닝은 시스템에 음색을 입혀서 입력된 소리마다 착색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입력된 음색을 그대로 출력되게 해주는 것이고요. 각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 특색이 그대로 출력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녹음할 때 저음이랑 고음을 강조했어요. 라우드네스 커브에 의하면 저음과 고음을 좀 더 크게 해야 소리가 이제 잘 들리기 때문에. 근데 재생할 때 또 저음과 고음을 이렇게 커브를 줘버리면 귀에 들리는 소리는 과도하게 저음도 크고요. 고음도 크게 되죠. 근데 이제는 튜닝할 때 어떻게 튜닝을 해요? 플랫하게 튜닝을 해요. 플랫하게 튜닝을 해서 녹음 시 저음과 고음이 강조되어 있는 오디오가 있어요. 플랫한 시스템에서 재생하면 귀에 들리는 소리 역시 녹음할 때의 이퀄라이징이 그대로 적용된 소리를 우리 귀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소리가 그대로 출력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을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떤 응답? 녹음할 때 녹음 아티스트가 만들어진 그 소리를 예상할 수 있어요. 메인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하고 콘솔에서의 주파수 응답하고 녹음본의 주파수 응답이 항상 동일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서 녹음된 녹음본을 플레이하든지 녹음본의 음질이 메인 스피커에서도 그대로 들려야 한다. 그래서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플랫하다는 것. 이 플랫하다는 건 녹음된 녹음본을 어디서 플레이하든지 녹음본의 음질을 메인 스피커에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향 시스템 튜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갖도록 튜닝을 해줘야 된다. 라우드네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하는 건 컨트롤상의 고려이지 튜닝할 때 고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이야기가 조금 거칠게 들리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튜닝하고 달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깊이 박아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음향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지에서 전자책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좋아요, 공유, 구독해 주시고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